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93년 7월 23일 금요일, 경상남도 합천읍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숙자 씨는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면 손님들이 더 올 거라서 챙겨야 할 게 많았죠. 서둘러 청소를 다 끝내고 시계를 보니까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이젠 음식 준비 좀 해볼까 싶어서 부엌으로 가려던 찰나 숙자 씨는 문득 밖에서 들리는 소란을 감지합니다. 누군가 막 악악 소리를 지르면서 다투는 듯해요. 뭔 일이야 싶어서 밖에 나가보는데 이 식당의 맞은편에 있던 멕시칸 통닭집, 현재는 멕시칸 치킨으로 불리는 그 가게 앞에서 20대 남성 2명이 한 여성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 여성은 해당 통닭집을 운영하던 26살 이시미 씨였고요. 당시 시미 씨는 이 남성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남성이 거칠게 양쪽에서 밀어붙이더니 잠시 후 회색 봉고차에 그녀를 태우고 그대로 사라져 버렸죠. 이때가 한산한 아침 시간이라서 골목에서 이걸 본 건 오직 숙자 씨뿐이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빨리 전화를 걸었죠. 아니, 젊은 남자들이 그 통닭집 사장을 강제로 데려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 납치당한 것 같아. 이 한적했던 합천의 작은 동네에서 납치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소문이 마을의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시미 씨는 평소 이웃들과 잘 지내는 싹싹하고 온화한 성격의 젊은 여성입니다. 근데 대체 무슨 일로 그 남자들한테 끌려간 거냐고요. 빚을 받으러 온 건가? 잘못한 거 있어? 아니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주민들 사이에서 온갖 소문이 오갔고 또 마을 분위기까지 흉흉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종종 인신매매가 발생하곤 했는데 정말 그 뉴스에서나 듣던 인신매매가 눈앞에서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퍼졌고요. 주민들 모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출을 극도로 피하게 되죠. 한편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시작부터 애를 먹습니다. 이게 지금 같으면 CCTV나 휴대폰 추적을 할 텐데 93년 당시, 그러니까 이때가 제가 10살 때였으니까 진짜 옛날이에요. 그 당시에는 특별히 범인의 행적을 쫓을 만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목격자인 숙자 씨의 진술에 의지하게 되죠. 그녀는 어렴풋이 남성들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키 170 정도, 한 명은 긴 머리, 다른 한 명은 더벅머리라고 진술합니다. 그 회색 봉고차, 차 번호를 기억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미처 그러지 못했어요. 다음으로 경찰은 시미 씨의 주변 관계 조사에 나서는데요. 시미 씨는 일단 신혼부부였습니다. 9개월 전에 동갑내기 남편 성병집 씨와 결혼을 한 후에 부부가 함께 이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던 거예요. 잠시 부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결혼하기 전에 남편 병집 씨는 멕시칸 통닭의 대구 본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어요. 여기서 일하던 격리사원 아내 시미 씨를 만나게 된 거죠. 두 사람은 나이도 같고 또 거주지도 경상남도 경산시,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출퇴근을 함께 하면서 빠르게 가까워졌죠. 곧 사내 연애가 시작됐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진 겁니다. 원래 두 사람은 그 멕시칸 통닭 본점으로부터 점포를 임대받아서 가게를 운영하려고 했어요. 특히나 자기들의 연고지였던 경산시에서 지점을 내고 싶었는데요. 자금이 부족한 턱에 일단 합천군에 와서 임대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부가 가게 점포에 딸린 방 한 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아직 우린 젊으니까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지난 9개월간 부지런히 가게를 운영했고요. 그러면서 단골도 꽤 확보하고 조금씩 돈도 모으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여유로워지면 월세집으로 바꿔가고 또 아이도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지금 납치가 된 건데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려던 경찰이 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미 씨가 납치되기 하루 전날인 7월 22일 남편 성병지 씨 또한
실종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부부가 모두 사라진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22일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통닭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이 전화를 받은 남편이 여보, 나 잠깐 어디 좀 얼른 다녀올게 하고 급히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은 아내 혼자서 장사를 했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이나 가게로 전화를 해오지 않는 이상 연락할 방법이 없죠. 결국 아내는 밤 늦게까지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날 밤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의 반응은 아니 성인 남성이고 아직 집을 나간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다. 뭐 남편분이 친구들이랑 술 좀 먹고 꽐라대서 어디서 자고 올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실종 신고까지는 좀 오바니까 더 기다려보라면서 아내를 돌려보내게 돼요. 그렇게 시미 씨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아침까지 뜬 눈으로 남편을 기다렸죠. 그래도 연락은 없었고요. 그러다가 아침 9시쯤 2명의 괴한이 통닭집에 들이닥치더니 아내를 납치해간 상황이고요. 남편의 실종과 아내의 납치, 이 두 사건 분명 어떤 연관이 있겠죠. 우선 남편이 그 전화를 받고 나갔잖아요. 그걸 봤을 때 범인은 병집 씨와 일면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남편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뭔가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아내를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그럼 지금 이 두 사람 어디 있는 거죠? 경찰도 이 사건 이거 심각하다 파악을 했고 급히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하지만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든 게 막막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24일 오후 1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요, 합천군 용주면에 있는 계곡인데요. 웬 시신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 신고자는 26살 유 씨였는데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야산을 넘어가던 중에 계곡가에 커다란 물체가 반듯한 자세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동물인가 싶었다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사람의 시신이라는 걸 확인한 거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그 시신의 얼굴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건 바로 이틀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남편 병집 씨였어요.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 목이 졸려 살해를 당한 거죠. 실제로 시신의 목에 끈에 졸린 선명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목 외에 그 어디에도 상처가 없는 거예요. 26살 이렇게 젊은 성인 남성이 자기를 공격하는 범인에게 저항을 하거나 또 싸움을 한 흔적이 없다는 게 좀 말이 되나? 이상하죠. 부검을 통해서 알아낸 사망 시점은 7월 22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병집 씨가 집을 나선 바로 그날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유추를 해봤을 때 범인들이 그를 살해한 후 다음날 아침 아내 시미 씨를 납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이다라는 가정하에 부부의 주변 인물을 탐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병집 씨한테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그 발신자를 찾는 일이었죠. 하지만 1993년 당시에 통신수사라는 개념 자체가 좀 전무했어요. 그래서 경찰도 발품을 팔아서 수사를 진행했고요. 가족, 친인척, 친구, 전 직장 동료들까지 광범위한 탐문 수사를 벌였는데 그렇게 알고 보니 부부 너무 착한 사람들이에요. 나이도 어린 신혼 부부고요. 원한이나 치정 관계가 전혀 나오질 않고요. 더불어 전화를 건 사람도 도저히 누군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었죠. 경찰은 그래도 분명 목격자가 있을 거다라는 막연한 믿음에 전단지도 배포하고 현수막을 걸어뒀지만 안타깝게 의미 있는 제보는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앞서 목격자 숙자 씨의 증언을 토대로 그려진 몽타주뿐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합천 일대를 돌면서 일일이 이 몽타주와 사람들의 얼굴을 대조합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몇 주간 수사가 이어졌지만 진척이 없었고 수사팀도 다들 지쳐갔습니다. 사실 수사 초기에 이 부부의 경제적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강도살인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었어요. 하지만 이게 실수였죠. 얼마 후에 이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는데요. 합천군에 있는 한 농협에서 아내 심희 씨 명의의 통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인출된 게 확인된 겁니다. 그 당시에 500만 원은 신차 한 대를 뽑을 만한 거금이고요. 실제로 통닭집 부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전 재산을 빼간 거야. 경찰이 신속히 누가 그 돈을 인출했는지 수소문했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당시 은행에 CCTV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도 당시 은행에 3명의 직원이 근무를 서고 있었고 500만 원 가져간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였죠. 정말 다행인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3명이 기억하는 범인들의 인상차기가 너무 제각각이더라고요. 한 사람은 범인들 키가 컸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은 보통 키 정도였는데 라고 기억합니다. 또 머리 모양도 짧았다고 했다가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짧은 건 아니다라고 하고요. 물론 사람들은 다 주관적으로 자기가 본 걸 기억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기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요즘 시대 같으면 이걸 좀 대조할 수 있게 범죄 심리학 기법이나 최면 수사 기법을 사용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각각 말이 다르고 불확실하더라도 목격자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농협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8명의 남성을 용의선상에 올리게 됩니다. 한 명 한 명 부부와 연관이 있는지 또 사건 당일날 아내 심희 씨가 납치된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상세히 캐묻기 시작했죠. 1번 용의자 집에 있었고 2번 용의자 회사, 3번 용의자는 다른 지역에 있었대요. 4번, 5번, 8번까지. 근데 이 8명 모두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미쳐버리죠. 그렇게 수사가 난항에 빠지고 있던 그때 한 남성이 경찰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그는 경상북도 칠곡에 거주하고 있던 29살 최 씨였어요. 일단 앞서 그 숙자 씨가 말해준 또 농협 직원들이 말해준 인상착의와 가장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 사람이다 싶은 거였죠. 8월 6일 밤 10시에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 2명이 불시에 최 씨의 집을 급습해요. 임의 동행을 요구하면서 최 씨를 합천 경찰서로 끌고 갔죠. 그리고 그날부터 최 씨에게 지옥이 펼쳐집니다. 무려 4일간 감금했어요. 온갖 폭행과 고문이 이어졌죠. 뺨 때리고 협박은 기본이고요. 4일간 잠도 안 재우고 물 한 모금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태 경찰이 수사의 난항을 겪었잖아요. 그 와중에 나온 유력한 용의자가 거의 최 씨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라고 너무도 빠르게 확신을 가진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내를 납치했다거나 남편을 살해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 씨 외에 다른 증거도 없고요. 그러니까 얘한테 자백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매달린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 끌려올 때부터 막 어리둥절했어요. 근데 4일간 고문과 강압을 받으면서도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호소를 했지만 이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 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는 소문이 지인들에게 퍼져요. 근데 이들이 앞다투어 경찰서를 찾아오더니 최 씨의 억울함을 주장했죠. 특히나 남편 병집 씨가 살해당한 20일 밤부터 아내가 납치된 23일 아침 딱 그 주요한 시간대에 최 씨와 함께 내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경찰이 그 기본적인 알리바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게 드러난 겁니다. 최 씨가 풀려났지만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가요. 그 결과 다발성 부위 좌상 및 철거상으로 전치 2주를 진단받았죠. 참고로 그는 경찰의 부당행위를 고발한 뒤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합니다. 이게 그 90년대에 한국에서 단순히 자백에만 의존하던 경찰 수사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동시에 이렇게 애꿎은 사람을 신문한 덕에 진짜 범인은 놓치고 마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됐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을 현대의 시각으로 재해석한다면 어떨까요? 우선 범인은 부부와 가까운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고 나갔잖아요. 이때 범인들의 목표는 아마 돈이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남편 명의의 통장이 없다는 걸 알고 다음으로 아내인 시미 씨를 타겟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금 더 상황을 설명하자면 93년도에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장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통닭집에서 보통 아내가 돈을 관리했어요. 그리고 퇴근을 한 후에 매일매일 은행에 들려서 그날 번 돈을 입금했고요. 그래서 아내 가방에는 항상 통장과 도장이 있었는데요. 범인들이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부부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럼 최 씨가 이들 부부와, 아니 최소한 남편과 가까웠냐? 아니었습니다. 근데 경찰은 목격자가 말해준 그 인상착의와 제가 제일 비슷해. 여기에만 매몰돼서 기본적인 조사를 놓치고 만 거예요. 일각에서는 또 시미 씨 사건이 인신매매가 아닌가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무슨 말이냐? 사실 인신매매하면 무슨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1990년대 한국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여전히 횡행했습니다. 길 가던 여성들 무작위로 납치해서 막 섬이나 시골에 팔아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그런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범인이 먼저 남편을 제거하고 나서 원래 목표였던 시미 씨를 납치해서 돈을 뺏은 후 어딘가로 팔아 넘겼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거죠. 실제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현재까지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에요. 이렇듯 사건을 둘러싼 많은 추정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오직 증거라곤 몽타주 2장을 남겼고요. 수사는 중단되고 결국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고 맙니다. 2008년 7월에 공소시효까지 만료되면서 유가족 외에 이제 그 누구도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돼버렸죠. 시미 씨는 지금 실종된 지 30년이 훌쩍 지났는데 현재까지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남편이 살해를 당한 시점에서 아내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 사건이 영구미제가 됐다는 건 유가족의 고통이 남아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 아시죠? 그건 바로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는 범인들의 정체입니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을까요? 과연 누구였을지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댓글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98년 3월 2일 자정이 갓 지난 새벽 12시 20분에 부천 소방대원들이 도당동 작은 비디오 가게에 긴급히 도착합니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 때문이었죠. 도착해보니 가게 문은 잠겨 있었고 셔터도 내려져 있습니다.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하고서야 실내로 진입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렇게 큰 화재는 아니라서 금세 불길이 잡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전등을 비치면서 수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가게 구석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발견되죠. 그건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화재 피해자는 아니었죠. 왜냐면 머리에 담요가 씌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원들이 걷어봤는데 이번에는 얼굴을 감싼 비닐봉투가 나타나요. 더 걷어보니까 머리에 두건까지 썼고요. 심지어 나머지 신체 부위는 발목부터 가슴까지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박스 테이프까지 감겨진
이게 말 그대로 약간 미라와 같은 기이한 형태로 발견된 겁니다. 분명 누군가 살인을 저지르고 증거인멸을 위해 방화를 저지른 모양새입니다. 우선 피해자 신원은 비디오 가게 주인 39살 남성 김 씨였습니다. 사인은 두개골 안면부 함몰과 다발성 골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머리 전체가 함몰될 정도로 가혹한 폭행을 당한 끝에 숨을 거둔 거죠. 경찰은 즉시 현장 수색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한 끄름이 너무 심하고 또 진입할 때 물을 막 뿌리면서 당시로서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후 시신에 대한 정밀 부검을 진행했지만 여기서도 특별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이 있다면 시신에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비디오 가게 주인이 이렇게 죽을 만큼 폭행을 당하면서도 저항 한번 하지 않았다? 이상하죠.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혹시 피해자가 어떤 약물이나 아니면 정신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을까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체내 약물 성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정말 이 김 씨가 맨정신으로 그 폭행을 견뎌냈다는 뜻이 돼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맞을 짓을 해서? 경찰은 우선 김 씨 주변에서 용의자를 찾아보기로 하는데요. 사건이 벌어지고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은 건 김 씨의 아내 36살 A씨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셔터가 내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범인이 가게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면식범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거죠. 게다가 조사 결과 숨진 김 씨에게 생명보험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특이하게도 머리에 상해를 입을 경우 8천만 원, 범죄나 사고로 사망할 경우 4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보험의 최대 수혜자인 아내 A씨가 유력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에 대해서 제 남편한테 보험이 있었나요? 가입된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해요. 또 무엇보다 범행 추정 시각에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일단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현장에 남은 증거들을 두고 봤을 때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강도라고 보긴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금품을 노렸다면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김 씨의 몸을 감싸두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또 저항의 흔적도 없었고요. 김 씨의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을 듣거나 또 수상한 인물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경찰로서는 이거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용의자 범위를 넓히고 김 씨 주변의 모든 인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 진행했죠. 그러던 중 현장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되는 한 남성을 포착합니다. 그는 숨진 김 씨의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던 26살의 남성 임성필이었습니다. 지난 7년 정도 이 옥탑방에 기거를 하면서 피해자 김 씨와는 형님, 아우 하면서 거의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왔다고 해요. 게다가 몇 년 전부터는 직접 비디오 가게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만큼 친분이 두터웠을 텐데요. 그런데 이때 임 씨가요, 이 친한 형님의 죽음 그 소식에 그닥 크게 동요하는 것 같지 않은 태도를 보입니다. 그저 이렇게 구경하는 태도로 수사 상황을 지켜본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그가 큰 소리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건 경찰이 김 씨 아내 A씨를 용의자로 의심했었을 때인데 경찰이 직감적으로 이거 수상한데? 감지했죠. 바로 묻습니다. 임성필 씨, 그날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알리바이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옥탑방에서 혼자 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집에서 잠을 잤다는데 입증할 증거가 없죠. 90년대 당시만 해도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게 없어서 사실 확인이 힘들어요. 이렇듯 명확하지 않은 알리바이 때문이라도 경찰은 그를 좀 더 신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다 얼마 안 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해요. 임 씨의 삐삐에 남아있는 수상한 메시지. 빨리 도망가. 이건 뜻밖에도 숨진 김 씨의 아내 A씨가 보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감 오시죠?
경찰 또한 이 두 사람이 불륜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경찰이 임성필을 압박했죠. 그 문자 내용 빨리 도망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라고 묻는 대신에 이렇게 말해요. 임성필한테. 당신 왜 그랬어? 그러니까 마치 경찰이 답을 아는 듯 직설적으로 물은 겁니다. 그러자 임성필이 갑자기 얼굴을 감싸면서 괴로워했고 한참 후에 호흡을 가다듬더니 이렇게 말해요. 저 혼자 했어요. 형수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는 이 모든 범행은 자기가 단독으로 저질렀고 김씨 아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경찰은 우선 그의 옥탑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아주 특이한 게 발견돼요. 보니까 방 한쪽에 모니터 여러 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니터가 다 작동되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는 웬 가정집 곳곳을 비추고 있고요. 거실, 주방, 침실. 어라? 가만 보니까 녹화된 영상이 아니라 실시간 영상이네? 네, CCTV 감시 모니터였던 겁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김 씨의 집에, 그러니까 밑에 집 김 씨의 집에 CCTV를 설치해서 이들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보고 있던 거예요. 너무 소름 돋죠. 이거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해요. 그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김 씨의 아내 A 씨를 향한 어긋난 마음이었습니다. 아내 A 씨를 사모하고 있었고 그 비뚤어진 욕망으로 부부의 사생활을 염탐하고 있었던 건데, 참고로 이들 부부와 임성필의 인연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성필은 다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의 이름도 모른 채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자라게 돼요. 그러다 19살이 되면서 홀로 서울로 올라왔죠. 무작정 온 거라서 딱히 먹고 살 방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막노동, 앵벌이까지 해가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중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아내 A씨를 알게 됩니다. A씨는 이렇게 젊은 청년이 열심히 사는구나 안쓰러운 마음에 그를 종종 도와주게 되는데, 임씨는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을 좀 받지 못하고 자랐잖아요. 그녀의 호의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A씨를 남몰래 좋아하게 된 거고요. 한편 그런 감정을 전혀 모르던 A씨는 남편에게도 임성필을 소개했어요. 남편 김씨 역시 딱한 사정을 알게 되고는 임성필에게 옥탑방도 내주고 또 비디오 가게에 와서 좀 일을 하라 하면서 나름 마음을 써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부와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 김씨가 그닥 좋은 남편이 아니라고 임성필이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부부에게도 좀 사연이 있는데요. 남편 김씨가 원래 시골에서 크게 농사를 했었어요. 부부가 유복하게 잘 사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 A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남편의 배신감은 당연했고 또 이 시골 마을에서 이게 소문이 나면서 더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농사를 접고 부천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와서 자리 잡는 것도 쉽지 않았죠. 게다가 남편으로서는 아내에 대한 원망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종종 김씨가 아내를 구박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하는데요. 한편 임성필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자기에게 친절과 애정을 베풀어준 A씨를 남편이 저렇게 막대하고 구타해? 그가 너무 미웠죠. 그래서 급기야 부부의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둘의 일상을 관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당시에는 소리가 들어가는 카메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 부부가 사는 집에다가 귀를 대고 둘의 대화를 엿듣고 또 부부관계 장면을 녹화해서 돌려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임성필은 맨날 CCTV를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관찰하던 중 아내 A씨가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무거운 쓰레기를 막 버리러 나올 때면 얼른 따라 나와서 도와주고, 또 기분이 좀 안 좋은지 우울해하고 있으면은 띵동하고 가서 맛있는 것도 챙겨주고, 이렇게 호감을 샀죠. 결국 아내 A씨도 그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면서 둘은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죽은 김 씨가 사망한 이유는 생명보험을 노리고 임성필과 아내 A씨가 살인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임성필이 펄쩍 뛰면서 아내 A씨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애초에 이 사건은 숨진 김씨 형님의 지시였다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기의 살인을 지시했다고요?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임성필이 말하길 자기가 김씨를 묶어두고 구타한 것은 맞다고 인정해요. 근데 이걸 김씨가 시켰대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경찰이 다시 아니 왜 그걸 김씨가 시켰냐라고 물어보는데 임성필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보험 사기를 꾸미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같은 보험 중에 머리에 상해를 입으면 보험금 8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노리고 돈을 타내기 위해 강도에게 공격당한 것처럼 상황을 꾸며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사건 3일 전에 임성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데요. 그러면서 만약 이 자해 공갈극이 성공할 경우 내가 받는 보험금 8천만 원에 3분의 1 뚝 띄어서 너 나눠줄게 라고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스토리대로라면 피해자 김 씨에게 왜 저항흔이 없었는지도 좀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러면 임성필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사건 당일 둘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비디오 가게에 한데 모였습니다. 이때 김 씨가 임성필한테 자기 팔다리를 테이프로 감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왜냐면 머리를 탁 맞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할 수 있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또 앞이 보이지 않게 머리에 두건 씌우고 주변에 피가 튀지 않게 비닐과 담요를 씌우는 것에 합의합니다. 여기서 임성필은 당구 큐대를 이용해서 김 씨의 머리를 가격할 계획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큐대가 김 씨의 머리를 탁 때렸는데 이때 큐대가 바로 부러져 버릴 만큼 상당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임성필이 여기서부터 이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뭐야, 왜 갑자기 여기서부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경찰은 어쨌든 여기까지의 진술이 맞는지 확인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 몸에 남아있는 상은 근데 이게요, 보니까 한 대 맞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고 또 온 몸에 다발성 골절이 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더한 폭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야, 이거 큐대로 한 대가 아니네. 경찰은 임성필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폭행을 부탁했다, 이것도 좀 믿기 힘들고요. 그런데 이때 임성필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형사님,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그가 말한 증거는 다름 아닌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앞서 두 사람이 자해 공갈극을 모의했을 때 임성필이 혹시 모르니 범행 장면을 녹화해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이 김 씨가 딴소리를 할까봐 찍어둔 거래요. 거기에 김 씨도 동의했고요. 그럼 지금 범행 일체를 찍은 비디오가 존재한다고 시인한 거잖아요. 경찰이 이 말에 즉각 비디오 가게로 출동했죠. 샅샅이 수색을 한 끝에 007 가방에 담겨져서 담벼락 사이에 숨겨놓은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들어있었습니다. 녹화된 일시는 1998년 3월 1일. 늦은 밤에 김 씨와 임성필 두 사람이 카메라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협의를 한 듯 범행을 시작해요. 김 씨의 몸을 칭칭 감아서 결박하는 그 임성필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이때 김 씨가 숨막혀 죽겠어 라고 투덜거리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임성필은 네네 형님 깍듯이 존댓말을 하면서 형님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도 대답해요. 그리고 잠시 후 형님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비장하게 임성필이 큐대를 집어들더니 바로 김씨 머리를 내리칩니다. 큐대 부러졌어요. 그리고 임성필은 화면 밖으로 사라졌고요. 지금 여기까지 테이프만 보면요, 임성필이 말한 진술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건 그 후의 모습이었죠. 잠시 후에 사라졌던 임성필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때 그의 손에 벽돌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말투로 김 씨를 향해 쏘아붙이기 시작했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섀도우다. 나는 120살 먹은 악마야. 너같이 마누라 고생시킨 놈들 죽이려고 온 사람이라고. 너무도 아리송한 말들입니다. 근데 이 테이프 속의 임성필은, 이 부분에서의 임성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벽돌로 김 씨의 머리를 마구 내리쳤고요. 김 씨가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했고 그만해 소리쳤지만 임성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괴한 폭언과 폭행 끝에 결국 김 씨는 사망해요. 그런데 임성필은 김 씨의 몸이 축 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머리를 미친 듯이 내리치더라고요. 잠시 후 비디오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자, 너무도 충격의 비디오였는데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이 비디오의 존재를 알려준 것도 임성필이에요. 그런데 진술과 일부는 맞고 일부는 지금 진술이 맞지 않죠? 경찰도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성필을 앉혀두고 그 해당 영상을 플레이해줘요. 그는 딱 보더니 앞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 큐대가 부러지고 나서 이후의 장면이 등장하자 갑자기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건 제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다른 인격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겁니다. 와, 미치겠죠. 이때 경찰은 그가 영상 속에서 말한 그 단어 섀도우에 집중합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등장한 섀도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힌트는 임 씨의 집에서 찾을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섀도우 클럽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명함과 명패가 발견됐더라고요. 거기 임 씨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경찰은 이 단체를 추적했거든요. 근데 끝내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그냥 만들어진 유령 단체라고 판단하게 돼요. 이쯤 되니까 이 사람 완전 제정신 아니네 싶죠. 망상장애, 조현병 혹은 해리성 장애, 이중인격까지 의심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어요. 만약 그가 정말 정신 이상자였다면 사건 발생 전부터 어떤 이상 행동들이 포착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주변인들은 전혀 그런 걸 감지한 적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한간에는 혹시 빙의된 게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신에 문제가 있든 빙의가 됐든 이런 건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럼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가? 재판부는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임성필이 일부러 막 정신 이상자라는 걸 어필해서 감형을 노린 거라고 판단했어요. 지금 카메라가 돌고 있고 영상이 찍히고 있는 걸 아는 상황에서 임 씨가 막 기괴한 대사들을 내뱉었던 게 다 연기라고 판단한 거죠. 거기에 과거부터 아내 A 씨를 흠모하면서 CCTV 설치해두고 남편 김 씨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증오했다라는 점에서 이 모든 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던 중에 눈엣 가시였던 남편 김 씨가 마침 보험 사기를 하겠다면서 구타를 제안했고 이때다 싶어 그를 제거했다는 판단. 그렇게 임성필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딘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법원의 판단대로 치밀하게 계획했다? 라고 하기엔 좀 허술한 점이 많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었다면 범행을 한 후에 집안에 있는 CCTV는 왜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둔 걸까요? 게다가 비디오 존재를 알려준 것도 본인이었고요. 이에 대해 프로파일러들은 임성필이 극도의 관음증을 갖고 있는 범죄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 보면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순간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모습을 찍어서 영상으로 남겼다라는 거, 여기에서 다 증명되는 거죠.
게다가 그는 그걸 반복해서 즐겨보고 싶었던 그 심리라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도 임성필이 정말 정신장애를 앓았던 건지 아니면 그 법원의 판단처럼 계획살인을 한 건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임성필 그 사람 본인은요, 현재까지도 복역 중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때 이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면서 입을 굳게 다문 상태죠. 답답합니다. 1998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내에서 다중인격이 언급된 첫 번째 강력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범인의 행동, 그래서 범인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미스테리를 남긴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 과연 언젠가는 임성필이 진짜 살해 동기를 밝히는 날이 올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